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91페이지죠. 19번 문제, 이무제 출물의 압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이제 가번부터 가보시면은, 자, 뭐가 돼 있어요? 조문이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218조에 관한 조문인데, 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사후영장도 필요 없죠. 공소제기 전후도 안 따지죠.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법경찰관에게 뭘 했다? 임의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같이 판례가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느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압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출발은 뭐가 됐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쪽으로 안 가고 혹시 이것을 이무제 출물에 압수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압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출발은 이렇게 갔지만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된다라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시작은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였지만 끝난 건 뭘로 끝났습니까? 요걸로 끝났죠? 그러면 이럴 때에는 사후 영장을 안 받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무제출물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나번부터 보시면 갑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받아야 계속 압수할 수 있고 못 받으면 반환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요걸로 끝났기 때문에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다번. 갑은 야간에 을의 집에 침입하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절취하였는데 을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다가 절취한 위 목걸이를 길에 떨어뜨렸다. 자, 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P는 위 목걸이를 발견하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잃어버린 물건, 유류물이죠, 유류물. 그냥 유류물이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유류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라번. 사법경찰관이 절도죄의 피해자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A로부터 절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자 216조 자 1항 1호 2호 및 210조 2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뭘로 끝났어요? 요걸로 끝났죠. 그러면 사후영장이 필요가 없네요. 됐고 그래서 바로 마번이 이제 오리지널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번. 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별건 범죄에 관하여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출발은 뭐였습니까? 요쪽으로 갔지만 별개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임의 제출했잖아요. 그럼 사후영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안 와도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나번하고 다번을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보다 유류물입니다. 전부 다 유류물. 그래서 유류물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다번이 제일 유명한 건데 같은 거 다 각색한 거니까 다번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 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 조각은 뭐예요? 유류물. 그러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까? 있죠. 3개월이나 범죄 현장에 방치됐다는 얘기는 버려진 거죠. 그럼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라번은 나중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전문법칙 가면 나오는 건데 일단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무 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 경위란에 피해자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압수조서는 원래 뭘 써야 되냐면 압수 경위를 쓰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압수했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목격자의 진술이 기재가 됐죠.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목격자의 진술이 기재된 이 부분 있죠. 근데 우리가 목격자는 피고인입니까?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로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술서. 아니면 내지는 또 뭐다? 참고인 진술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2조 5항이냐 312조 4항이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져야 되죠? 실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비록 압수조서에 썼지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다? 실질에 따르면 결국엔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의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쪽에서 피해자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뭘로 간다?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에 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술서인데 압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압수 절차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요 부분은 뭐가 된다? 압수 절차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압수 절차를 그러니까 뭐냐면 피고인이 이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은 뭐라고 한다? 야, 그거는 목격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압수 절차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우리가 이제 임무 제출물을 앞서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그럼 위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을이 쇠파이프로 병을 상해한 사건에서 경찰관 갑이 을 소유의 쇠파이프를 을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고 체크할까요? 피해자 을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았습니다. 피해자 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유자도 아니고 소지자도 아니고 보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기소된 을이 법정에서 쇠파이프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못 써요. 영장주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번 똑같은 얘기죠. 이걸 사실관계냐 이론적인 얘기냐로 보는 건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못 쓰죠? 증거 동의도 안 됩니다.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번도 대단히 길긴 한데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각색된 거니까 아닌 자예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아닌 자가 제출한 겁니다. 아닌 자. 아닌 자니까 그냥 위법이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은 이것도 나중에 독수가실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있죠. 자,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수사기관이 실수로 별건 압수를 했어요. 의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별건 압수했다가 지금 뒤늦게 알았어요. 아,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해가지고 뭘 했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근데 돌려줬는데 이것을 피압수자가 다시 임의 제출을 한 겁니다.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된다? 이것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그러면 자, 왜 이제 어떤 논의가 되냐면 자, 우리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르면요. 한 번 위법이 끼어들면 뒷절차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위법입니다. 그러면 자, 별건 압수 뭐죠? 위법이죠.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뒷절차는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이 원칙적으로 다 위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은 뭐가 있어요? 위법이긴 한데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평가가 되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인과관계가 단절이 돼요. 독수과실이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돌려줬고 다시 뭘 했어요? 이무 제출을 했잖아요. 그 이무 제출이 뭐가 된다? 요게 바로 인과관계가 단절될 만한 정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절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뭐가 된다? 자, 적법이 되겠죠? 적법이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독수과실의 예외를 얘기한 건데, 독수과실의 예외.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나온 거냐면 독수과실의 예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임의 제출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성이 있다라는 것, 즉 다시 제출의 자, 제출에 뭐죠? 임의성이 있다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 거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 되면 인과관계가 뭐가 됐다?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검사가 입증 못했어요? 여전히 위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다시 이를 임의 제출을 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바로 요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독수과실의 예외로서 등장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22번. 자, 적법한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이라도 자, 먼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보관자는 본인의 동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기만 하면 되지 본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보관자가 본인의 동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를 안 받는 그 유명한 판례가 우리가 전 시간 끝자락에 이제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간호사 혈액 임의 제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 요구하니까 제출을 하는데 환자의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적법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나오는 건데 바로 비망록 임의 제출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본인의 동의 안 받고 했어요. 그렇지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 인정한 사건이죠. 적법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도관, 이제 비망록 임의 제출 사건 있죠? 그 나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 제소자가 비망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비망록을 교도관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교도관이 이걸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소자가 내 동의 안 받았거든? 얘기했더니 자, 판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동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사건이죠. 김태춘 씨라고. 자, 보시면 교도관이 제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제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있죠? 그 다음에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리고 답은 자, 동의 안 받았지만 괜찮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됐고 그 다음에 24번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이 전자정보하고 같이 엮이는 거예요. 전자정보인데 바로 임의 제출된 전자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쉽게 이런 거죠.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어요. 핸드폰 있어 보이지 않네. 휴대전화. 그러면 휴대전화 안에 뭐가 있어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임의 제출했을 때 이 정보를 전부 제출한 거냐? 전부 임의 제출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전부 임의 제출한 거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다.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지만 여기에서도 뭐만 실제로 임의 제출물이 압수가 되는 거다?
혐의와 관련된 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입니다. 전부 이무제출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거에서 출발합시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피의자 소유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이무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무제출했다고 전부가 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혐의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나머지 다른 것을 만약에 이무제출했는데 혐의와 관련 없는 거에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영장 받아오라 이거죠. 그래서 나번 보시면 수사기관이 이무제출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면 이제 우리가 전자정보 매체 압수할 때 봤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추가 탐색 중단하고 영장 받아서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당해 전자정보에 대한 이무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압수할 수 아닙니다. 영장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번. 이무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무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자 초과 동그라미 칠까요? 초과. 그래서 자 뭡니까? 초과해서 받으면 됩니까? 안 되죠. 관련된 것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부분이에요. 부분.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이무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니까 영장도 위반이 되죠? 증거 동의도 안 된다. 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번. 자, 정보 저장 매체를 이무제출받아 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배 관리하는 자가 아니래요. 그럼 굳이 여기에서 참여권까지 보장해줘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다번 가보면 자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무제출하면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같이 냈어요. 그럼 아이디하고 비번을 제출했으니까 그걸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도 뭐가 됐다? 이무제출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무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무제출하는 것을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요 상당히 근데 어쨌든 이무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나 압수 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6번부터 그 다음에 뭐죠? 300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313페이지까지 가보면은 14페이지까지죠? 자, 뭡니까? 사례 문제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봤던 거 위주로 쭉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문제는 나중에 여력이 될 때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풀 것도 아니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시험이나 이런 걸 봐보면 알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자, 그 정도를 파악하시고 자, 굳이 이제 나중에 케이스 문제가 좀 생각이 난다. 그러면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간단한 거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이건 너무 까다로우니까 너무 양이 많고 시간상 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검증에서 영장주 예외에 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 가지 수사가 쭉 나오죠. 우리 314페이지 가보니까 수사상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상 감정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 유치죠. 감정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런 것들 문의하는 거니까 감정.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감정 의뢰를 하니까 의무수사가 돼요. 그런데 이 감정 유치가 있어요. 자, 감정 유치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피의자나 아니면 피고인의 그다음에 신체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병원 등에 유치하는 거예요.
가두는 겁니다. 감정 유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병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수사 실무는 이제 공주에 가보면 치료감호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둬놓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두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뭐예요? 무슨 수사? 강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피의자 단계면 이제 강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 단계로 가면 뭐예요? 강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 유치라는데 감정 유치 이제 뭐가 있어요? 대상자가 있겠죠? 대상은 누굽니까? 방금 써놨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공판 단계로 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치한다고 했으면 감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혹시 구속 사유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구속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구속 요건 안 갖춰도 돼요.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할 뿐이지 참고인이나 피해자는 된다 안 된다? 참고인이나 피해자를 절대로 감정 유치는 못합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 유치의 절차인데 절차는 뭘 보냐면 우리가 피고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뭘? 감정 유치장을.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여기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되냐? 자, 사경 단계에서 만약에 뭐래요? 감정 유치를 신청하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경은 뭐 한다? 신청. 그 다음에 검사는 뭐 한다?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뭘 합니까? 발부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사실상 영장이지만 감정 유치장을 발부합니다. 감정 유치장. 그래서 자 뭐다 절차에서 일단 감정 유치장이 발부되는 절차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집행이죠. 감정 유치장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상 영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체포 구속 영장 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석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안 한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준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감정 유치된 사람이 보석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석방해달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진 다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가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유치를 하는데 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자, 기간은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실무는 기간을 설정해서 발부합니다.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감정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자, 그러면 불구속된 자에 대해서도 감정 유치를 할 수가 있고 구속된 사람도 감정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구속된 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자, 구속된 자에 대해서 감정 유치를 합니다. 그러면 구속된 자에서 감정 유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옮겨가죠. 그러면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가 이기냐? 구속과 감정 유치가 지금 경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이긴다? 감정 유치가 이깁니다. 감정 유치가 이기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속은 집행이 자, 구속은 집행이 뭐가 된다? 정지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다? 감정 유치 기간은 자, 감정 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된다, 산입되지 않는다,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돼 있다 갑자기 감정 유치가 됐어요. 그러면 갔다 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치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속 기간을 채우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감정 유치를 했어도 감정 유치가 물론 구속은 아니죠. 하지만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결 구금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결 구금일수에서 이 부분, 이제 미결 구금에서 감정 유치는 자, 감정 유치 기간은 뭐다? 구속으로 간주합니다. 구속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감정 유치 기간은 미결 구금일수에 전부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산입을 합니다. 이걸 좀 이제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감정 유치와 관련된 얘기는 그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놓고요. 이제 문제를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부터 가보시면 수사상 감정 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에 한하지 않으며 제3자도 한다? 안 되죠. 누구만 한다? 피의자, 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인이나 피해자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다음 나번.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는 판사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판사한테 청구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다번 보시면 감정 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뭐가 필요하다? 감정 유치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 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는 범죄 사실의 유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왜? 바로 구속영장 집행규정을 준용하니까 미란다 원칙 이런 거 고지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마번 피해자에 대한 감정 유치 기간은 피해자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산입되지 않는다?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번이죠. 자, 구속 후 취소에 대한 규정도 감정 유치에 준용이 된다. 뭐만 준용 안 된다고 했어요? 보석만 준용되지 않으니까 감정유치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 취소. 자, 그런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 그래서 일단 감정유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좀 보셨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보시면 감청이죠, 감청. 자, 기술적 수단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엔 전기통신의 감청입니다. 통신 제한 조치라고 불리우는 통신수사. 그래서 전기통신의 감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 감청은요,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청하는 데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사의 허가는 결국엔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사가 됩니까? 강제수사가 됩니다. 강제수사.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게 감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감청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엿듣는 거예요. 엿듣는 거. 몰래 엿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몰래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청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유명한 문구가 있죠. 뭐냐면, 자, 감청은 실시간입니다. 몰래 엿들으려면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취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로 감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기통신의 감청을 들어가 보니까, 자, 종류가 감청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니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감청. 통신 수사잖아요. 그래서 수사상 감청. 다시 수사상이라고 하면 범죄 수사 목적의 감청이겠습니다. 범죄 수사 목적의 감청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안보 목적의 감청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감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급 감청.
자, 긴감청이 있습니다. 긴감청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허가 내지 승인을 받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허가 후 감청. 근데 이건 급하면 선 감청 후 허가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범죄 수사 목적의 감청이 있습니다. 그럼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요건이 있겠죠. 요건이 있는데, 이 감청이라는 게 강제 수사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기본권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대상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상 범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혐의가 있죠.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건데 문제는 특이하게도 자, 대상 범죄라고 제가 써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5조에 규정된 범죄인데 그럼 우리가 감청은 기본권 침해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통신요법 5조에 규정된 범죄가 몇 개가 있냐면 280개 있대요. 280개 외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모든 범죄 안 되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감청 안 합니다. 사기죄는 감청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자, 보충성이라는 말은 뭐냐?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면 감청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감청 안 되고 다른 방법 없다 이때만 하는 거죠. 왜냐? 이게 가장 기본권 침해가 크니까 그런 보충성이라는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감청을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면 일단 이것도 감청을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영장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경, 신청, 검사, 청구, 그다음에 판사가 허가를 합니다. 판사가 허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죠. 자, 판사가 허가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 50년 감청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몇 개월이다?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런데 문제는 2개월 만에 끝나면 바로 중단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2개월이 지나도 못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해요. 물론 연장도 판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판사 허가를 받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지 몇 회까지 한다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2010년도쯤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총 연장 기간 요걸로 제한을. 그러니까 횟수는 상관이 없는데 총 연장 기간은 원칙은 몇 년?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에요. 1년.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중요범죄가 있습니다. 중요범죄는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범죄는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절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판사는 지방보험판사. 우리가 영장 발부하는 판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과 절차 이렇게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감청을 하는데 누가 감청하느냐? 정보수사기관에 장의합니다. 정보수사기관에 장의하는데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는 지방보험 판사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국가안보면 그것보다 세야 되잖아요. 세다 보니까 누가 허가해 주느냐? 누가 승인을 해주느냐 이걸 따지는데 자, 통신의 일방 또는 통신의 일방 또는 누구? 쌍방이 내국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신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허가를 해주느냐?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외 나머지죠. 근데 그 외 나머지는 이것보다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국 감청하려고 해요. 그럼 대통령이 승인하는 겁니다.
외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범죄 수사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어야 되겠죠. 범죄 수사보다는 길어야 되니까 4개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장도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국가안보다 보니까 횟수 제한은 없어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목적은 이렇게 갔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감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급하니까 먼저 지르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게 허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허가를. 근데 우리가 강제 수사를 체포해서 구소로 넘어갈 때 몇 시간이었죠? 48시간이네. 그리고 뭐만 하면 됩니까? 청구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감청의 절차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감청과 관련해서 또 이어갈게요. 감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청을 하면은, 자, 우리는 요즘 이제 기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내가 감청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감청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만약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정보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국민을 감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느냐? 자, 집행사실 통지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제도가 있다? 집행사실 통지제도. 그럼 집행사실 통지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세 가지라면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데 알려줘요. 그럼 언제 알려주냐, 어떻게 알려주냐를 좀 따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조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줄여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갑니다. 기소 중지를 제외한, 기소 중지는 종국적인 종결이 아니잖아요. 잠정적으로 종결했으니까 제외한 모든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소 중지를 제외한 모든 처분을 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지는 통지 안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이죠. 기소, 불기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면 그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그 다음 어떻게 통지한다?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지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통신의 감청과 관련한 일반론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봤고요. 물론 패킷 감청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316페이지 가보면은 통신제한 조치 있죠? 바로 통신제한 조치 감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번 통신비밀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뭐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 통신제한 조치의 대상인 자, 전기통신에는 전화뿐 아니라 전자우편도 포함되고 전자우편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이 의미가 있겠네요. 범죄수사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보충성을 띠라는 거죠. 다른 방법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라번도 이제 그런 취지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법 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상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고 보충성이 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자, 통신비밀법이 규정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에 체크할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자, 송수신 방해도 감청입니다. 송수신 방해도. 감청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여러 번 운행하는 감청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번하고 라번을 보시면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자, 체크할까요? 이미 수신이 완료됐네요. 끝났죠? 감청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번이 그래서 의미가 있겠고요. 다음에 라번 가보면
자, 통신민호법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적법하게 얻어진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해서 뭡니까? 그리고 증거로 쓰는데, 뭡니까? 재판에 증거로 쓰고 징계조차 증거로 씁니다. 그러니까 위반한 건 못 쓰고요. 만약에 통신민호법을 위반해가지고 수집을 했죠. 그러면, 자, 이제 위반한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으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징계조차를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위반한 건 아예 못 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킷감청이 좀 등장하는데 좀 설명할 게 있죠. 그래서 자, 패킷감청은 뭐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패킷감청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